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린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의 전봉주의 전국구가 있습니다. 정봉주의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며칠 전에 댓글을 봤더니 16회 본 어떤 분이 이제는 세월호 얘기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고 글을 썼고, 또 누가 뭐라고 글을 썼냐면, 네 자식이 이런 사고를 당했어도 그런 얘기를 하겠냐. 그리고 말은 계속 이어집니다. 결혼 안 했으면 꺼지고. 세월호 문제는 그 자식을 잃은 가족들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 문제고, 많은 분들이 이런 비통한 심정을, 잊혀질까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강조하고 마음에 새기지만 잊지 말아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 몇 번씩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녹음하는 5월 9일 오전 11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고, 대통령은 관례가 없어서 나올 수가 없다고 하면서 정무수석이 나왔나요? 누가 나왔죠? 정무수석이 나와서 가족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요, 아직 안 만났습니다. 아직 안 만났나요? 네, 나오겠다고 만날 했고요. 예, 만날 예정이라고. 네.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됐고 원인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이분들의 분노가 좀 풀릴 수 있을지 좀 짚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기초연금 처리 문제로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신 김용익 의원님을 모시고 세월호 문제 특별법에 대한 얘기와 함께 기초연금에 대한 얘기도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용익 의원님이시죠? 네, 김용익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시고, 네, 보건복지위원이고, 예, 서울대 의대의 전직 교수입니다. 예, 그럼 의사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고정 1 최강욱 변호사는 낮에 하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는 유일하게 고정 2 장윤성 기자 자리했습니다. 예, 오마이뉴스 장윤성 기자입니다. 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어쩌면 이게 저희가 10일 이게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어서 어쩌면 그 사이에는 모든 분들이 고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상황은 좀 길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KBS의 보도국장인 김시곤 보도국장의 발언이 이제 화근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앵커에게 검은 옷을 입지 말라라고 얘기를, 여성 앵커에게 검은 옷을 입고 방송하지, 물론 이제 그 여성이 애도의 뜻으로 검은 옷을 입은 것인지 아니면 뭐 그밖에 다른 의미가 있었는지 그거는 확인할 수 없고 확인하지 않았지만, 여하튼 검은 옷을 입고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게 이제 KBS 안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앞서서 했던 발언이 더 크게 문제가 된 건데, 그 바로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300명의 희생자가 난 것을 이제 교통사고에 빗대서 얘기한 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격분한 유족들이 어제 저녁 8시 반에서 이제 9시 사이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5월 8일이죠. 그렇죠. 5월 8일 어버이날. 예, 어버이날 저녁에 이제 그 김시곤 보도본부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KBS 측에서 이제 조문을 갔다가 이제 실랑이가 벌어지고
또 이제 KBS 주장에 따르면 감금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유족들은 KBS 측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이제 등등의 사정이 있다가 도대체 이걸로는 안 되겠다. KBS 사장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결정을 해서 45인승 버스 4대로 유족들이 나눠 타고 처음에는 KBS로. 근데 KBS 유족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경찰들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이게 여의도 제가 그 시간에 이제 여의도에 있었는데요. KBS 앞에 이제 전경들이 전체를 다 KBS IBC홀 본관 전체를 둘러싸고 있어서 뭐 일체 접근이 어려웠고 현장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진선미 의원, 민변 변호사들이 함께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KBS 거쳐서 이제 청와대로 이제 간 거죠. 밤을 꼬박 세우셨어요. 밤새 이제 바깥에서 아시죠? 그 청운동 그 청와대 앞에 그 분수대에 있는 데서 유족들 한 200여 분이 그 담요 한 장. 요새 봄인데도 날씨가 너무 쌀쌀하잖아요. 저녁 때 되면. 근데 담요 한 장으로 엄마가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아빠가 그 엄마를 끌어안고 둘이서 이제 담요 하나씩 딱 담요 하나씩만 덮고 맨바닥에서 밤을 새우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청와대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청와대 관계자들도 그렇죠. 나오지 않았죠. 경찰병력만 맡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유족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한 시민 한 20여 분 정도가 이제 세종로에서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합쳐졌지만 뭐 경찰하고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도 벌어지고 뭐 이제 사실상 이제 뭐 그냥 막 그런 아비규환적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밤 사이에.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얘기가 없다가 아침에 그 오전에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도 이제 얘기하고 또 아침에 일찍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뭐 김현 상황실장 그리고 또 그 지역구인 전해철 의원 등이 이제 가서 청와대가 좀 이 유족들이 그 요구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언제까지 이렇게 유족들이 밤새 여기 이렇게 계시는데 아무도 나와보지도 않고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니까 그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김기춘 비서실장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해서 그 박준우 정무수석이 오전 중에 만나기로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로 면담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시에 만날지 이것은 아직 컨펌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오늘 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밤을 새우고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는 여기에 뭐 농성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여기에 데모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대통령을 만나서 왜 이렇게 진상규명이 더딘 것인지 대화를 하고 싶다. 이야기를 하려고 온 것이다. 라고 분명히 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 불안 분열을 야기하는 언행은 도움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심리다. 심리가 안정이 돼야 비로소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다. 사회 불안이나 분열을 야기시키는 일들은 국민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결정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경제 주체 분들이 잘못된 보도 또 왜곡시킨 정보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서 이거를 바로잡고 이해를 시켜야 된다, 국민들을. 그래야 우리 사회에 다시 희망을 일으킬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말 들어보면 지금까지 사과가 그냥 상황을 면피하기 위한 그런 거로 많이 들리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그 가족들이 사실은 KBS 그 보도국장 사과 요구를 했지만 울고 싶을 때 뺨 때린 격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한 명도 구조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두 번째 지금 25일이 가까이 되는데 이제 한 달이죠. 한 달이죠.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말은 수시로 바뀌면서 진상이 은폐되는 듯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었고 해경이 처음에 그 인양된 시신 그 학생들한테 핸드폰을 수거를 했다가 뭐 유심을 뺀다든지 메모리를 그 손을 본다든지 그래갖고 가족들한테 항의를 받은 거 아니에요? 네. 도대체 뭐가 가릴 게 그렇게 많냐? 그리고 이후에 봤더니 그 핸드폰에서 학생들이 사고 나고 선장이 빠져나간 지 4, 50분 지난 다음에 영상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부가 자꾸만 가리려고 하는데 네. 이 진상규명 해달라. 그다음 네. 마지막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라. 네. 이런 건데 이런 게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어제 유가족들이 학생들의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5개의 동영상을 공개를 또 했어요. 또 했어요? 예, 공개를 했는데 한 20초에서 40초 분량되는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에 보면 이렇게 배가 기울어진 배 안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구명조끼를 입고 이렇게 대기하거나 아니면 막 위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막 미끄러지고 뭐 이러면서 애들이 웃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이런 예. 등등의 이제 모습들이 있는데 선내 방송이 계속 나오죠. 움직이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사장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유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보도국장으로부터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이런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큰 슬픔을 안겨드린 이런 부분, 또 지금 이러한 불편을 겪게 해드린 이런 사태를 무리를 일으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저에게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드리고 돌아가면 바로 보도국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이라도 진정되시고 또 이 아름다운 아들, 딸들의 희생이 정말 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 KBS는 무엇이든지 여러분 입장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또 이 아들, 딸들의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고 초기부터 보도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느끼셨던 그러한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을 헤아리고 또 이 사고가 조기에 수습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 계신 여러 유가족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에 위안이 되시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방송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여러분 그리고 이번 사고로 인해서 큰 슬픔을 당하신 실종자 가족 여러분 또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KBS 사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원님 지난 호에서도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는 이게 일시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상규명도 사실은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서 특별법 제정이 돼야 된다. 근데 이제 박영선 의원이 원내대표 되면서 세월호 특별법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세월호 당대책위원회에서 맡고 계신 일이 계시죠? 네. 제가 이제 제도 개선팀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워낙 출신이 그 의사이기 때문에 예. 그 외상 후 장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중점적으로 참여를 해두겠다. 그렇게 해서 도종환 의원님을 위한 몇 분 의원님들과 같이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나라 새누리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잖아요. 현재 분위기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반대하는 분위기죠. 어제 이제 양당의 이완구 원내대표. 그렇죠. 양당의 원내대표가 이제 새로 선출이 됐는데요. 첫 그 일성이 좀 갈립니다. 이를테면은 여당인 그 이완구 대표의 이야기는 지금은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시신수색이나 그렇죠. 인양이 안 됐는데 사고 수습에 진력을 다할 때이지 그게 먼저 아니냐 이런 거죠.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제 이런 논지에 주장을 했고 반대로 이제 새로 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그렇죠.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번에 제대로 진상규명하지 않으면 또 20년 전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이런 사건들이 서해페리 그렇죠. 사건. 서해페리 사건 이런 것들이 또 되풀이될 수 있다. 이것이 국민적 요구다. 여당이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국회에 제가 출입을 해봤지만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철이 된 적이 없어가지고요. 저 이번에 좀 어떨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그 의총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입장을 모아본 적이 있나요? 의총을 통해서 입장을 모아본 적은 없고요. 예. 그 세월호 대책위원회가 이제 두 덩어리인데요. 예. 하나는 진상규명. 예. 하나는 이 제도 개선, 예. 대책과 제도 개선 이 두 덩어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상규명 팀은 그쪽 이제 한 그룹의 의원이 이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도 개선은 또 한 그룹이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예. 전체를 지금 우상호 대표가 이제 그러면은 있죠. 이게 진상규명하고 그 관계 개선이 특별법이 제정되게 되면 하나로 묶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아까 새누리당에서는 지금은 구조에 전념할 때다 그러는데 특별법이라는 게 그게 개념 구성을 하고 내용을 만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라서 당연히 지금부터 그거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진상규명을 안 하는 건 아니기 물론이죠. 때문에. 진상규명은 그 현재적 진행형이고 진상규명은 그리고 지금 총력을 다해서 진상규명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 또 사회복지사 심리학과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그 내부적인 자문 토론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그 의사 선생이고 학교 교수들인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 외상후 장애를 막는 가장 그 중요한 전제 조건은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처벌이다. 그래야 그분들의 그 한의 그 어떤 근원, 일종의 그 원인이 되는 그 상황이 제거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해야 이 그 외상후 장애가 줄어들 수 있다.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이 진상규명이 자꾸 지체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혹이 늘어나고 정부가 그러는 건지 아니면 해경이나 그 관공서들이 그러는 건지. 해경이나 관공서는 정부의 한 부서입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이 정부가 또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청와대 차원에서 숨기는 건지 각 부처 차원에서 숨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숨기는 게 있는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갈수록 좀 의혹은 커져가고 있는 거고 이러다가 진상규명도 안 되고 그러면 진상규명이 안 되면 책임자 처벌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전 국민이 다 의심하게 되고 또 특히나 당사자인 그 생존자 내지는 유가족들은 큰 이제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이어지는 그 앞으로
상당수가 그 수십 년 이제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사시게 될 거는 뭐 분명해 보이는데 예. 그런 분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그 여론조사나 뭐 이런 걸 정확하게 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바닥의 분위기가 세월호 가족들한테 동정심, 그다음에 자기 자녀를 갖고 있는 40대, 50대 부분들의 슬픔의 공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회가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가 이게 정권에 대한 분노나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게 전화된 게 박근혜 대통령이 합동 분향소를 갔을 때 그 유족 코스프레 한 할머니 있었잖아요. 예. 그 얘기들이 많이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우연의 일치였는지 대통령 근데 접근할 수 없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무언가 그 청와대에서 일정한 그 연출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유족이었다고 하고 그래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치 안 믿는 거거든요. 그거는요. 제가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하고 예.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을 2년을 했는데 예. 물론 제가 경호 책임자는 아니었고 저는 정책 그 수석이긴 했으나 많이 모시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예. 이 대통령 옆에 허가되지 않은 특히나 그 야외 예. 이렇게 밖으로 나가셨을 때 허가되지 않는 일반인이 접근한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오케이 한 상태에서 그거는 경호원이 만약에 신분 확인이 그러니까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 대통령이 어떤 분을 만나겠다고 그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예. 이제 경호원들은 그거를 이렇게 보호하면서 가지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시지 않은데 어떤 그 밖에 예. 그 외부인이 대통령한테 근접을 하는 것이 그냥 방치가 예. 되고 있었으면 그거는 경호원들이 큰 책임을 져야지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어쨌든 그날 그 유족 코스프레는 꼼수라고 하는 게 드러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네가 하는 게 진상규명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진상규명하면 국민들이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 입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 아닙니까?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는 게 기본적인 과정이다 보면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3일 동안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국가의 책임인 거거든요. 그럼 국가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예요? 대통령이 대통령 책임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대통령 책임져라. 대통령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도울 선생님 얘기도 종국적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진상규명을 안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 이 두 축을 당에서도 기민하게 움직여가지만 솔직한 얘기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신뢰가 없거든요, 국민들이. 이거를 특별법이라고 하는 큰 틀거리를 해갖고 당에서 빨리 의총을 통해서 원내대표도 그 얘기를 했으니까 세월호 특별법을 갖고 정치적 공방으로 하지 말고 정말 이 대책을 다시는 삼풍백화점, 다시는 서해페리오, 다시는 성수대교, 다시는 세월호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모으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자라는 쪽으로 이제는 좀 빠르게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선 진상규명 이거는 철저히 가야죠. 당연히 예. 이제 가야지 되고요. 그거는 특별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어야지 예.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책임을 어디까지 지게 하느냐 또 누가 지게 하느냐 그 문제는 진상규명이 다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어느 선까지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예. 지금 총리가 사표를 냈는데 총리까지 져야 되느냐 아니면 그 각 부서 내지는 각 청의 어떤 정보 조직이 어느 부분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예. 그 진상규명이 된 상태에서 그거를 정하는 것이고요. 예. 이제 특별법에서 다뤄야 될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은 저는 특별법 이전에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돼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예. 이제 특별법이 주로 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지난번에 우리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이런 거 이후에도 배우지를 못했잖아요. 예. 네.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재난 안전 대책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그 개선의 방식,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그 피해 보상, 내지는 또 이 외상후 장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대책,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특별법을 하나로 만들지, 아니면 분야를 나누어서 두 개나 세 개로 만들지, 또 이제 이 범위를 어디까지 어떤 대상, 다시 말해서 이게 단원과 학생과 그 학부모를 할지, 아니면 일반 습격을 할지, 또는 그 외에도 이것 때문에 지금 관련이 없더라도 어마어마한 지금 그 피해가 정신적 피해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반 국민으로서의 피해자도 포함을 할지,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 외상후 장애로 인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장애까지 이 보살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피해 보상을 해드리고 어떤 시스템을 그걸 갖춰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논의가 돼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까 정봉주 의원께서 빨리 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하루가 급하죠. 그래서 이제 법을 정하려면 아시다시피 이제 입법 토론회도 해야 되고, 그 기본 개념을 잡는 토론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뭐 최대한 그 속력을 내서. 그리고 이번에는 이게 정파의 이익, 정치 쟁점으로 삼지 말고 새누리당도 이번엔 좀 잘 설득을 해서 이게 당신들 자식의 문제 아니냐 해서 새누리당이 좀 정쟁의 대상으로 접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현장에서 취재를 해보면 그쪽 분위기가 어떤가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이제 지금 유족들하고 박준우 수석이 만나기 시작했대요.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가 오갈지는 저는 결과는 좀 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여하튼 그건 뭐 이따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도 앞서서 오늘 이제 유독 뭐 경제라는 단어를 6번, 5번 연거푸 쓰시면서 강조를 했는데요. 출구 전략을 벌써부터 쓰겠다는 거죠. 빠져나오려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국민 경제, 이른바 이제 국익으로 대표되는 그 경제, 돈, 이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집단이 새누리당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책임져야,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를테면 새누리당 의원들을 저희가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인식이 이런 식이에요. 한 달 정도 애도했으면 된 거 아니냐. 행사는 명복을 빌고 충분히 하고, 또 사람들은 국익을 위해서 일할 거는 각자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17일 출국 예정이었어요. 중동 3개국 순방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른바 국익을 위한 이제 자원외교 차원에서 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취소가 지난주에 됐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언론에 알려지진 않았고 또 청와대에서도 뭐 그냥 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안 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잡혔다가 예정됐던 걸 취소한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코멘트도 안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자체를 문제를 삼는 거예요. 새누리당 의원 몇몇 의원들은 뭐냐면 가야지. 대통령이 가서 국익 차원에서 가서 해야지. 세월호는 세월호고 가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그거 나갔으면 전 세계적인 창피죠. 그게. 네, 여하튼 그런 인식들이 새누리당 안에 팽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서. 그러니까 이윤보다는 그래도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정서가 있는 이른바 진보 야당의 정서와 사람은 사람이고 또 이윤이 중요하다. 다수대중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인식의 간극을 이 특별법 안에서 엄청난 저는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가치관의 충돌과 뭐 입장의 차이와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 국회가 슬기롭게 해낼 수 있을까? 아니 근데 새정치연합에서는 이번에 이 특별법마저 못하게 되면 국민들이 이제 싸늘하게 등 돌리죠. 새정치라고 하는 게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의원들이 저는
대통령의 그 취지나 의중을 잘 못 읽고 있다고 보는데 국익의 1차적인 시작은 국민의 안전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죠. 주장했던 거. 국민의 안전이 무너지고 그렇죠. 보수의 국민들 5천만 명 중에 최소한 4, 5천만 명이 지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게 집집마다 안 오는 집이 없어요. 그런 생각 지금 장 기자님 잘 요약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경제는 경제다. 그러니까 하는 이 생각이 지난번 삼풍이나 성수대교 때로부터 배우지 못한 기본적인 원인입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제된 그 김시곤 네, 국장의 보도국장의 그 말. 네, 인식이죠, 인식. 예, 인식이죠. 이제 그런 생각이 이 말하자면 보수 세력의 그 머릿속에 계속 그게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게 이리저리 표출이 되는 거예요. 예. 도처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적당히 마무리하고 다시 경제 성장의 일로 매진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체제로 예. 가는 거죠.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그 이게 사고로부터 못 배우는 거예요. 또 그러면은 이게 조금 이따 또 이거 될 거예요. 규제 풀자. 네. 그러면서 또 안전 규제나 복지 규제에 관련된 규제나 이런 것들도 같이 푸는 거거든요. 그게 그 자본의 축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세월호가 그 터진 건데 그게 안 고쳐지고 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일련의 그 말하자면 한국의 그 보수층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 내지는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세월호 같은 거는 그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노인들의 자살 뭐 그 가난한 사람들의 자살 또 송파 세모녀 사건 그 세월호 사건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사회적 타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모녀 사건 같은 건 이건 사회적 학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삼풍이나 이 성수대교 같은 거는. 그런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경제가 중요하니까 그 논리로 끌어가는 그 상황은 막아야죠. 저는 이 세월호 그 망원 3종 세트가 나온 것 같은데 첫 번째 정몽준 아들이 미개한 국민이다. 네. 그다음 두 번째 김시곤 보도국장이 교통사고 숫자보다 적다. 세 번째 망원용으로 떴네요. 경제가 우선이다. 그렇죠. 근데 이거 그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의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새정치연합 쪽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게 특별법 만들 때요. 3단계 이 방어 그 치료선을 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1단계는 뭐냐면 1차적 관계 즉 가족들. 그다음에 2차적은 누구냐? 2차는 뭐냐면 지인들. 지인은 누구냐면 동료 학생들. 이게 옛날에 그 동해안 수해 났을 때 이 국가 재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대학에서 일정 정도 가산점과 그 배려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단원고 3학년 학생들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2학년 학생들 한 학년이 전체 없어졌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국가 재난지대로 선포하게 되면 이 주변 지인들 그다음에 그 단원고에 자기 형제가 다니다가 이번에 희생됐고 누나 오빠나 혹은 동생들이 그 지역에 다른 학교를 다니는데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봐줘야 되는 게 그 학교는 지금 상담사 그 심리 상담사도 한 명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2차적 그 치료 대책선이고 3차는 국민 전체를 그 3차는 뭐냐면 정말 적절한 대책, 진상규명과 적절한 대책. 그리고 국민들 어떻게 그 어루만질 것인가. 이런 게 특별법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특히 가족들 저는 이제 한 발 더 나가면 정치인들은 이 특별법 제정하고 유족들이 그 어제 오늘처럼 꼭 와달라고 하는 자리 이외에는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추모 시민들이 아주 성숙된 인식을 갖고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집회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치인들이
참여하더라도 일개 개인이 초를 들고 조용히 참여하고 왜냐하면 저쪽에서 이게 조금 지나면 이게 또 무슨 배후 세력이 있다. 무슨 이 종북의 준동이다. 좌빨의 준동이다. 이런 얘기 100%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미 나왔잖아요. 예. 지난번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정치인들은 특히 이 집회 현장에 가더라도 한 학부모로서 한 개인으로서 이렇게 가고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하고 진상규명하는데 좀 매진해 줬으면 좋겠다. 네. 네. 예. 우리 이제 상황실장을 김현 의원이 맡고 있는데 굉장히 거의 뭐 밤잠을 안 자고 헌신적으로 예. 그 노력을 해서 많이 그 통제가 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그게 정치인들이 이런 일에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맞습니다. 이런 일에는 그저 그 봉사하고 예. 그 도와드리는 그런 입장으로 가야지 되기 때문에 명심해서. 네. 예.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계속 취재를 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일 많이 흔들릴 때가 언론이 흔들 때예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조중동 종편 보수 언론들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그 방식으로 이제 기사가 도배질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또 야당을 흔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데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일 약한 게 언론이 흔들 때 그냥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버틸 수 있는 배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 언론이 흔들 때 전국구 이런 데나 밖에서 나가고 자기 목소리 얘기하고 좀 제대로 하지. 맨날 조중동 눈치만 보니까 그러면 정치가 제대로 되겠냐고. 그러게 답답하시겠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언론이 흔들 때 버티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맷집을 더 키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자꾸 민주당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세월호 사건에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됐던 선박의 20년 연한을 30년으로 늘렸던 거 이것이 결정적으로 문제였는데 이를테면 당시에 우리가 조금 더 버텼다면 그 법은 안 된다고 우리가 고집을 부렸다면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근데 당시에는 워낙 그 이윤과 효율이 중시가 되는 시점이었고 언론에서 계속 이윤과 효율을 중시하면서 너희들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 기초연금법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계속 흔드니까 그럼 뭐 이렇게 난린데 우리가 굳이 뭐 때문에 이렇게 버티나라고 하면서 그냥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규제 하나도 풀리고 뭐 이렇게 나라가 뭐랄까 중심 없이 사회가 계속 흐트러지는데 이렇게 일조하는 방식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정말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이제 의원들이 이 세월호 우리 민주연합 의원들이 세월호 때문에 카톡이 되는 전원의 카톡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카톡방에서 이제 세월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가 교환이 되고 재미있게 되는데 한 의원께서 어저께 원내대표 선출하고 나서 제발 우리가 선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그리고 민주당의 새정치민주연합의 뜻에 맞는 그런 활동을 하다 보면 뭐 선거도 잘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게 정당이 물론 권력을 잡고 권력을 잡아야 자기 생각을 구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선거에 굉장히 끌려가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저는 그게 그 당의 신뢰성, 그 당의 무게, 그렇죠. 이런 것들이 키워지면 선거도 또 따라오는 것이고 너무 선거에 연연하면 오히려 몸무게가 줄어서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존재감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야당의 존재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이념과 정치적 또 판단에 의한 정책 이런 것들을 견지해야 이게 당이 당답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존재감도 사라지는 그렇죠. 거죠. 흔들리고 막 이렇게 되는. 아까 제가 200명 출발했다고 어제 버스 4대 나눠 타고 200명 출발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400명
정도로 늘어났는데 경찰이 전부 에워싸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앞에. 근데 뭐 진압을 하기 위해서 에워쌌다기보다는 지금 나도 가겠다. 우리가 가자. 유족들과 함께 하자. 이런 이제 시민들의 일반 발길이 시민들과의 참여를 막기 위해서 그렇죠. 예.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경계를 짓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2009년도에 선령 제한을 푸는 거. 그렇죠. 그 규제 완화하고 그다음에 해난 구조를 한국해양구조협회로 떠넘기는 즉 그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것을 민영화시키는 과정. MB 시절에 이런 그 민영화와 그 규제 완화가 결국 이런 끔찍한 참사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가족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정말 얼만큼 절실했으면 영정을 안고 청와대까지 갔을까?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종파의 문제도 아니고 가족을 갖고 있는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리고 가족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저분들의 그 절실한 심정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나름 보수라고 생각하고 하는 분들이 이번 사태에 있어서 정치적 입장으로 보지 말고 가족이 있는 입장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라고 하는 것을 좀 되새기면서 공감의 마음으로 세월호 가족들을 바라봐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이 와중에 다른 주제 할 때마다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 4월 25일 날 왔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진짜 이유 이걸 얘기를 하는데도 마치 죄를 짓는 듯한 심정으로 간신히 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의원직 그 사직서까지 냈고 제가 보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똥볼을 차댔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죄 짓는 심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초연금 문제를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의원직 사직서를 낸 상태죠? 그렇습니다. 네. 예. 정말 사직할 건가요? 사직을 해야죠. 말을 했는데 아니 사직하지 말고 이걸 바꾸려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사직서를 냈더니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예. 저게 되겠냐. 그냥 정치적인 쇼하는 거지.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는데 저는 이 국회의원을 그만두기로 했으면 그만둘 생각이 강하게 있습니다. 예. 실제로 관철을 해서 보여주고 싶은데 그 방법이 그렇게 마땅치는 않아요. 이게 국회의원 사직서를 내면 국회의장이 이제 본회의에 붙여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를 여야당이 잘 하려고 하지를 않고. 그렇죠. 79년도에 김영삼 당시 그 신민당 의원 제명한 적은 국회의원을 제명시킨 적은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네.
그렇지만 의원직 사직서가 국회 본회의 동의를 거쳐갖고 그 수리가 된 적은 없죠. 있었나요? 박세일 의원이 한번 있었다고. 박세일 의원이 워낙 강경해갖고 17대 때인가 17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한번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 적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용히 그 활동하셔서 잘 모르는데 지난번 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 의료원 폐업할 때 그때도 단식 농성 하셨죠. 네. 그 조용하지만 상당히 강하게 의정 활동을 하는 거로 이제 그 의원들 사이에선 정표에 나 있어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사직서 낼 때 이렇게 그 녹록한 문제는 아니다. 기초연금 문제를 우리가 좀 너무 쉽게 넘어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기초연금 문제를 좀 한번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은 이제 발단은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이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발단이 된 거죠. 이제 그쪽에서 당선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게 저는 정말 조금 그 뜻밖이었는데 인수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그 건드린 게 그거였어요. 기초연금.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거를 인수위원회가 갑자기 저렇게 나서서 막 해야 될 이유가 뭘까? 저도 이해는 잘 안 됐는데 어쨌든 그게 그 마치 새누리당의 핵심인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좀 황당했던 거는 그 20만 원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그 감액 지급하겠다는 거였어요. 그 줄여서 지급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연결 방식 가지고 논란이 많았고요. 그래서 진영 장관이 사퇴했잖아요. 그렇죠. 이 연결 방식이 그 원래 생각과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사퇴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결국 그 국민연금을 가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거를 줄여서 주겠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방식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그럼 국민연금을 열심히 가입해서 보험료 꼬박꼬박 부으면서 정부 시책에 협조한 사람들은 이걸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거냐. 저 같은 사람이죠. 저 같은 이런 이제 그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그 뿌리 깊은 그 논리가 있었어요. 그 역사적인 논리가 있었는데 어쨌든 잠깐만요. 그 많은 분들이 개념도 사실 좀 혼돈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민연금에 대해서 뭐 그 대체로 이제 자기들이 가입하고 있으니까 사회보장성 그 예금인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은 소위 4대 사회보험의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제 고용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이렇게 있는데 국민연금은 이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또는 군인들은 따로따로 자기들 그 연금이 있고 체계가 있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이제 국민 전체가 국민연금의 대상인데 원래는 이게 건강보험처럼 강제 가입을 하는 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강제 가입을 시키다 보니까 지난번 김대중 정부 때 소위 연금 파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강제 가입을 시키니까 부담 때문에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큰 이제 반발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 좀 잘못된 결정이 있었는데 그 사실상 그 강제 가입을 그 취소한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안 해도 무방한 그런 상태가 돼 있어서 지금도 쭉 오고 있는 건가요? 제도는 강제 가입인데 실질적인 운영은 이제 그 자율적으로 임의 가입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빠져 있는 제도 소유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주부 400만 명, 500만 명 뭐 이렇게 정도가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여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장래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그래도 몇십만 원, 뭐 백몇십만 원 최대 그런 정도까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지금 가난해서 돈을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것도 없게 되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국민연금 사각지대라고 하는 건 곧바로 몇십 년 지나면 노후 빈곤으로. 노후 빈곤의 양극화, 예. 이 노후 소득의 양극화. 예. 그래서 국민연금이든 어떤 연금이든 있는 사람과 그게 없는 사람으로 갈라질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소위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걸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혹시 제외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네. 노후에 극빈한 빈곤으로부터 좀 탈출시키자라고 하는 취지로 그렇죠.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세금으로 이제 70%에 해당하는 노인까지 주게 되니까 국민연금에 가입을 안 한 분이라도 이 기초노령연금은 받게 돼 있었던 거예요. 돼 있죠. 그것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던 거죠. 그렇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서 이제 그 이명박 정부 임기 시작할 때쯤 주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쭉 줬는데 문제는 그때 약속이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1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20년 동안 점진적으로 20만 원까지 올려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한 푼 다 올려주질 않았어요. 예.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8년 2008년서부터 네. 시작해서 예. 20년이 되는 2028년이 되면 네. 20만 원씩 받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네. 누구나 다 모든 그러니까 네. 전체 노인의 70%. 네, 70%인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게 100%로 다 가야 늘어나는 되겠죠. 거죠. 그런데 네. 그러면서 네. 지금은 10만 원 주는 게 10만 원 주는 거면 이제 네. 그 뭡니까 그 소득 연계해 갖고 한 5% 정도쯤 되는 거죠. 네, 10만 원이면? 예, 아니,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퍼센트가 복잡하니까. 예, 그 10만 얘기를 원이고 하면 2020, 복잡하니까. 예. 10만 원에서 2028년도 되면 20만 원씩 가도록 매년 조금씩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약속이 돼 이명박 있던 거예요. 5년 네. 시절에 하나도 올려주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다가 이제 대선 때가 되니까 갑자기 이거를 20만 원으로 그 빠른 속도로 올려주겠다 이런 공약이 이제 나온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현실성 복지 공약이었다라고 당시에도 이런 얘기가 그런 문제가 있었죠. 있어서 사실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그 당시 민주당은 얌전하게 이거를 그 임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올려서 2017년이 되면 20만 원이 되게끔 하겠다. 그리고 80%만 주겠다. 이 부자 20%는 빼고. 굉장히 이제 합리적인 나름 고민을 해서 이제 방안을 냈고요. 이제 그 방안을 만든 사람이 사실은 이제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예, 고민했죠. 당연히 이게 민주당이 또 포퓰리즘 소리 듣고 이런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새누리당이 갑자기 20만 원을 모든 노인에게 드린다 이렇게 공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욕을 굉장히 먹었어요. 집권하자마자 바로 20만 원을 주겠다 그런 건가요? 그렇게 했던 거죠. 네, 바로 20만 원을 모든 노인에게. 공약으로. 대선 공약으로. 예. 그리고 20만 원 주는 시점을 집권해서 바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대단히 복지 정당이 된 거죠. 줄지. 인양한 거죠. 예. 네. 그때 그래서 제가 열등감 느꼈다니까요. 새누리당에 비해서. 그랬는데 나중에 실제로 이걸 딱 할 때가 되니까 돈이 없다. 경제가 어렵다. 세금이 안 거친다. 이러면서 70% 노인만 주겠다. 예. 둘째, 그러고서 또 이 국민연금 많이 가입한 사람은 국민연금에서 좀 받으니까, 그분들은 좀 깎아주자. 이렇게. 깎아주자가 아니라 덜 주겠다. 그렇죠. 예. 덜 주겠다. 거죠. 감액해서 이제 예. 주겠다. 이렇게 방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완전히 사기친 거잖아요. 예. 이거는 처음에 다 준다고 했다가. 예. 그런데 그때 이제 거기 나와서 설명한 게 뭐냐면 그때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준다는 말이 공약집에 있다. 예. 맞아요. 있다는 걸로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한 건데 당신들이 잘못 알아들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도대체 지난번에 한번 공청회도 했었는데 그때 그쪽에 참여했던 교수님한테 그 말을 그렇게 해석한 국민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 말씀이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나는 알아들었다. 자기는 알아들었으나 그거를 이해한 국민은 없었을 거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이건 무슨 뭐 허위 과대 광고하는 거냐. 그 알맹이가 이렇다는 걸 깨알 같은 글씨로 써놓고 그렇죠. 그 속에 있다.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소비자 보고.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자관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민주당은 그 대안으로서 그러면 그 복잡한 짓 하지 말고 기초노령연금을 그냥 약속대로 20만 원으로 빨리 올리자. 예. 기초연금법이라는 걸 새로 정하려면 뭐 굉장히 복잡하고 그 제도에 대한 합의도 안 되니까 우선 기초노령연금으로 그럼 올리고 그리고 제도에 대해서 나중에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천천히 고민을 해나가면서 나가자.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자. 정말 그 방안이 맞는지 국민들은 내용은 모르고 슬로건으로서만 알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놓고 이제 2월 달에 이게 협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야 간에. 그래서 이제 저도 여야 협상단에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사실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굳이 그거 하라고 해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의원님 왜 안 하고 싶으셨습니까? 첫째, 그게 좀채로 합의를 이루기가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 될 거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여당이 뭔가를 꼭 하겠다고 하면 그거를 야당이 막고 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대단히 어렵죠. 대단히 어렵죠. 이 문제가 잠깐 생각이 나는 게 김무성 의원이 대한노인회인가 어디 가갖고 20만 원 주겠다고 사탕 발림해갖고 표 모아놓고 그리고 돈 없으니까 못 주는 거다. 그게 정치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내용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또 대한노인회는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 나라에 돈이 없다는데 어쩌겠느냐. 또 이렇게 또 저 반응을 보이기도 그래 했어요. 자, 다시 이제 양당 협상으로 가시죠. 나라에 돈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고, 나라에는 돈이 있죠. 세금이 안 거쳐서 그렇지. 그런데, 그래서 이제 협상을 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강경하게 그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고, 당내 여론이, 의원들 여론이 많았는데, 그게 이제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협상이라는 게 진척이 잘 안 됐어요. 그랬는데, 내 이제 생각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된다. 하나는 견지하는 그 입장을 계속 하면서 이걸 만약에 이걸 지키지 못하면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이 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출구 전략을 한편 이제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자고 했는데 이상스럽게도 우리 집행부는 그거를 협상을 제대로 할 생각이 별로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이게 이제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방선거 이전까지 이거를 어떻게든지 타결을 하고 그런데 빨리 타결을 하는 방법은 이기는 방법은 없고 이제 양보해 주는 건데 그 양보를 해주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양보를 해주면 양보할 적에 그냥 양보를 해주느냐 챙길 걸 다 챙기면서 양보를 해주느냐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이 그냥 양보를 할 생각을 쭉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3, 4, 5월 달에 그냥 연이어서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아주. 이 문제를 어떻게 사실 나는 그렇게 지고 싶지도 않거니와 충분히 협상을 해서 양보를 하면 양보한 대가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분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잘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냥 양보를 해주는 걸로 끝나는 데다가 더더군다나 이제 제가 좀 흥분을 했던 거는 흥분이라긴 그렇고 좀 솔직히 말하면 좀 비참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이 하루 동안에 막 급해지니까 이거를 지난주 월요일 날도 월요일 날 의총을 해서 그날 저녁에 복지위에서 법사위에서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다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도저히 안 된다. 이게 도대체 세상에 여당이 내놓은 법안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야당이 자진해서 그 3단계를 그냥 일사천리로 가는 게 어딨냐. 그러면 이제 그 당시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대표 선거가 있으니까 새 원내대표로 그거 넘겨라. 그리고 그 당시 이미 세월호 때문에 상시국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선거 전에 그거 처리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새 원내대표한테 넘겨서 그 협상할 거 협상하고 주고받을 거 해서 하자.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거를 전혀 들어주질 않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문자 그대로 그냥 하루 저녁에 일사천리로 다 통과가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새누리당은 워낙 이게 딱 전일적인 체제니까 거기 뭐 민주주의라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정당을 이제 모토로 하는 정당인데 그 절차의 민주성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번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연말에 통과됐던 그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법이라고 하는 법안들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하는데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그 보복위원들이 전혀 몰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보건복지위원들. 예, 보건복지위 위원들도 모르는 사이에서 막 이렇게. 그 절차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기 전에요. 네. 그 새누리당이 제안하고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쉽게 그 안을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현재 노인 어르신들에게는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7월부터. 예, 7월부터 지급을 하고 그리고 지금 40, 50대 국민연금 내는 분들 이분들은 국민연금을 착실히 냈기 때문에 2028년이 가게 되면 현재 노인 어르신들은 20만 원을 받지만 그 2028년도에 대상이 되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10만 원씩밖에 못 받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국민연금을 많이 가입하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20년 이상 된 분들이 많이 없죠. 네. 그래서 그 감액 지급을 깎아서 지급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20년 이상 가입한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한 달에 10만 원이 차이가 난다는 게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해서 1년이면 120만 원이고요. 예. 지금 현재 시점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그 평균 여명,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더 살 그 횟수가 20년이에요, 정확히. 예. 65세를 기준으로 65세 기준으로 85세까지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65세에 현재 도달한 분들의 평균적으로 85세까지 이제 평균적으로 더 사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20년이잖아요. 그럼 120만 원 곱하기 20을 하면 그게 2,400만 원이에요. 예. 그런데 그거에다가 이자 계산까지 하면 그게 엄청난 액수가 사실은 손해보는 거예요. 10만 원이 작은 액수가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2028년 가면은 자동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전체 액수가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회 그 평균 소득에 맞춰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10만 원, 20만 원이지만 그때 당시에 그 돈의 단위는 더 올라가고 훨씬 커지죠. 네. 그러니까 많이 돈을 연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너는 손해 봐라. 네. 그러니까
지금 분들은 20만 원 받아갖고 당장 표에는 도움이 되고 생색은 내지만 네.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낸 사람들이 나중에 이것을 받아야 될 경우에는 반으로 줄여서 받는. 예.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연금 대상이 안 되는 사각지대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도 10만 원을 줄여서 받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은 20만 원 다 받나요? 분들은 20만 원을 다 받죠. 왜냐면 연금이 안 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재는 감액 지급받는 노인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미래의 노인들은 지금의 40대, 50대, 30대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피해를 감액 지급받는 그러니까 제가 그 대상자예요. 네. 제가 국민연금 가입이 작년으로 20년이 넘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올해 제가 21년 차 가입자인데 이제 그래서 제 또래의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을 탈퇴를 해야 될 때가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모님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용돈을 뭐 넉넉하게 못 드리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20만 원 당장 7월부터 준다니까 그나마 다행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우리 개개인들에게 소득 임금 생활자들에게 모두에게 다 손해인데 이것을 용납하는 게 말이 되는 것이냐.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새누리당은 물론 이제 선거용이었겠지만 기초연금을 그냥 노무현 정부 당시에 있었던 그러니까 2028년이 되면 누구에게나 20만 원씩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그냥 놔뒀으면 됐는데 왜 이걸 건드려서 화근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제 국민적 분란의 불씨를 야기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해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되던데 쭉 이제 설명을 듣고 네. 자료를 보면서 좀 이해가 되는 게 이 사람들은 건들고 싶었었죠. 뭐냐면 2028년도에 20만 원 준다고 하게 되면 지금 있는 분들한테 체감이 안 오는 거거든요. 근데 2028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20만 원 주마. 어차피 20만 원 줄 거니까 노무현 정부는 미래를 예상을 하면서 좀 점진적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당장 20만 원 줄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저는 이제 그때 감옥에 있었지만 노인 어르신들이 20만 원 받는 거에 대한 기대가 무척 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눈앞의 이익에 그 골몰하게 국민들을 만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표가 많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뜩이나 민주당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성향인 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갖고 있는데 자식들이 와갖고 자꾸 민주당 후보 찍으세요 하니까 무슨 얘기냐. 새누리당에서는 당장 20만 원 준다 그런다. 니네 2028년이면 그때 우린 다 죽고 없어지는데 니네만 돈 받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현실적으로 아주 세게 왔던 거죠. 사실 이것은 세대 간의 합의가 필요한 문제였어요. 그렇죠. 근데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문제를 그냥 이렇게 아무런 절차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그냥 일사천리로 이렇게 밀어붙이기로. 지금도 저는 이제 새정치 그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노무현 정부 말기에 참여정부 말기에 유시민 장관이 계실 때 연금법을 개정했어요. 예. 그렇죠. 국민연금법을. 그때 이제 2028년이라는 말이 갑자기 왜 나왔느냐면 그때 개정을 하면서 2028년까지 이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돈 받는 율을 60%에서 40%까지 줄이기로 했어요. 네. 이 보험료 변동은 없지만 말하자면 받는 돈을 수혜를 평균 소득의 60%를 받게 되어 있던 걸 평균 소득의 40%로 확 줄여버린 거죠. 줄였죠. 그래서 그때 이제 너무 과격하게 사실은 줄인 거예요. 예. 그때. 근데 어쨌든 줄이기로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 기초 노령연금을 만들어서 그 중에 10만 원 부분을 이걸 보완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매년 법정비율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명시적으로 이거를 연도를 정해놓지 않고 그냥 점진적으로 이렇게 애매한 표현으로 법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한 푼도 안 올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에 노인 빈곤이 엄청나게 심각해지고 그렇죠. 노인 자살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기초노령연금을 28년까지 그걸 기다리지 말고 땡겨서 지급을 해서 현재 노인의 노인빈곤에 대한 대책을 만들자는 이 방안이 나온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그래도 돈이 워낙 많이 들 것 같으니까 이거를 단계적으로. 그 5년 동안에 나눠서 좀 올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새누리당은 그 당선되자마자 즉시 20만 원을 주겠다고 굉장히 과격한 공약을 낸 것이고, 그런데 그거에 이제 노인들은 이제 환호하고 이제 돈을 이제 표를 찍었던 거죠. 근데 지금 그런데 막상 실제로 때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피해가고 있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상태로. 근데 피해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보건복지부 의원들이 그 상당히 반발을 했었잖아요. 보건복지위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전체가 의총을 3번이나 열어서 얘기할 정도로 반발이 극심했죠. 실제로 한 70명 정도가 반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는 반발이 나왔는데 이런 거죠. 근데 지도부도 당장 7월서부터 20만 원 준다고 하면 지도부로서는 뭔가 일을 대단히 잘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쓰는 꼼수를 민주당에서 이번에 동의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30, 40, 50대 이분들은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40, 50대 이 금융위기 와갖고 직장 빨리 쫓겨나고 세월호로 자식 잃고 이제는 노령돼서 노령 빈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이게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앞날을 보고 비전을 갖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새정치연합,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이게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꼼수를 썼다고 할지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비전을 없애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비전을 없애고 비전이 없는 지도부가 뭔 대통령이 되려고 그렇게 길을 쓰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민주당 그러니까 20만 원을 그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을 해야 된다.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뭐 의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당원이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뭐 의심하는 사람이 없고요. 예.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한다. 하는데 이제 다만 이게 이제 선거와 7월달 지급 이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심하게 부담을 느끼는 의원들이 있었고 이제 그렇더라도 이게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의원들이 있었고 이렇게 이제 좀 나뉘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거를 그 지도부는 이제 빨리 정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또 굉장히 강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처리가 된 건데. 만약에 그때도 이제 민주당이 이거는 뭐 법에 넣거나 말거나 민주당이 이제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 즉시 고치는 겁니다. 예. 이게 그 일괄 20만 원 지급하는 집권할 가능성이 방향으로. 없으니까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네. 장 의원님 그럴 뻔했어. 장 기자님. 김한길 대표가 밀어붙인 건가요? 안철수 대표가 밀어붙인 건가요? 그거를 통칭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꼭 집자는 정부가 아니지. 네. 네.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저도 김용희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의 취재가 맞는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 건데. 제가 듣기로는 안철수 의원이 밀어붙였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세 차례 이제 비공개 의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의총장에서 주로 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핵심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병헌 전 원내대표의 이제 입에서 나온 얘기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기도 하는데, 몇몇 의원들은. 이게 당대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처음에 안철수 대표가 이제 민주당하고 합당을 할 당시에 이를테면은 이제 두 가지를 걸었는데 하나는 기초선거 무공천을 걸었고 또 하나는 기초연금에 대한 통과를 걸었는데 네. 첫 번째 기초선거 무공천의 경우에는 당내 반발에 부딪히고 또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뜻도 죽었죠.
입장이 나와서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뜻이었다는 걸 굉장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번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기초연금마저 이것을 관철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리더십에 어려움이 생긴다. 고로 당대표가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초연금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야 지방선거를 할 때 노인정을 돌아다닐 수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의총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상 전체 국민, 그러니까 저 같은 소득생활자, 임금생활자를 포함해서 40대, 50대. 그렇죠. 40대, 50대, 뭐 30대, 2, 3, 4, 50대의 어떤 그 미래가 걸린 이 문제를 가지고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자존심,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당내 정치용으로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사실상 국민적 반발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안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니까 5월 2일 날 전광석화처럼 기습적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렇죠. 세월호 사고 났을 때 좀 전광석화처럼 기습적으로 좀 현장 좀 가지. 그리고 5월 2일 날 이게 법사위 그러니까 보건복지위 법사위 그다음에 본회의 이게 하루에 다 걸쳐 간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게 그래서 5월 2일 심야에 처리됐고 5월 2일 날 심야가 처리됨과 동시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또 광주시장 후보 윤장현 전략공천 발표하고 이거 새누리당에서 너무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이게 뭐 대표들이 어떻게 저기를 했는지는 사실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는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지금 김한길 대표나 안철수 대표께서 지금 이 여야당 우리 당내에 있는 이제 두 가지 네. 서로 다른 견해가 막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좋다. 이런 상황이 있으니 새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여야 협상을 합리적으로 다시 해서 이거를 지방선거 전에 풀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아우르는 리더십을 보였더라면 의총에서 그냥 만장일치 좋습니다. 그러고 통과가 됐을 거예요. 네. 아니면 또 다음 원내대표에게 맡기자 이 문제를. 맡기자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게 제가 보기에는 당연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5월 2일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불과 사나흘 남은 워킹데이로 보자면 일하는 날로 보자면 하루도 안 남은 상태였는데 그렇죠. 5월 2일로 보자면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무리하게 할 일은 좀 아니었다.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대표들 내부의 어떤 역학관계가 어땠던 것인지는 제가 좀 잘 모르겠네요. 아니 이게 창피한 모습이 보건복지위원들이 항의하면서 오재세 위원장만 놔두고 전원 다 나가버렸잖아요. 그다음 유일하게 한 명 남아 있었어요. 안철수 의원. 이게 당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으로서 비전 없으니까 대통령 될 자격 당연히 없는 거고 당 대표 자격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근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굉장히 소통을 강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누가요? 안철수 대표가요. 그래서 청춘 콘서트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청년들의 아픔을 함께 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근데 이제 정치권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안철수 의원실의 연금행동 시민단체가 가서 수차례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 그리고 이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민사회의 설득이나 설득의 노력에 대해서 당대표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여요. 근데
절차에서도 민주적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보장이 안 되고 이것을 그냥 용인하는 민주당 의원 새정치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네. 그런 이 같은 태도를 그냥 용인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전 좀 의아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의원님이 의원직 사직서를 냈다 그러길래 이제 의원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래서 내용을 쭉 들여다봤더니 이거 처리하는 절차상의 문제, 그다음에 이 내용의 문제, 이걸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갖고 양보할 거면 우리가 제일 먼저 낸 법안 중에 사회복지를 강화하자라고 하면서 낸 세모녀법 이런 거를 사실 우리가 받으면서 같이 정말 이렇게 불가피하게 양보를 하고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한시적인 법률일 수밖에 없는 게 선거 때 가면 이게 또 고개를 들거든요. 개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세모녀법 이런 거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당 좀 부끄러운 얘기를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이게 세모녀법이 이게 김한길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할 때 창당 1호 법안으로 내신 거예요. 아, 이게요, 세모녀법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를 뒷받침을 해드렸고요. 법안을 만들 때.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내고, 이 김한길 대표는 이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내고, 또 이제 전부터 이제 최동익 의원이 우리 당의 네. 보건복지 최동익 의원이 사회복지 사각지대 발굴 부분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사회복지 사각지대 발굴법을 제정 발의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세모녀 3법으로 이제 처음에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섭을 하자고 한 게 이 세모녀 3법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연금법 이거를 네. 묶어서 네 개 법과 기초연금법을 일괄 처리하는 교섭을 하자. 예.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두 대표가 낸 법안을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언제 처리를 하냐. 교섭력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런 예. 경우가 아니면.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양보해 주는 대신에 기초생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안을 같이 연계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두 당대표가 본인들이 1호 법안으로 낸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을 사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연계해서 하자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기초연금 먼저 처리하고 기초생보나 뭐 다른 법은 나중에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못하죠. 새누리당이 뭐 미쳤다고 법안을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모욕적이더라고요. 그 과정이. 그래서 나 그렇게 하려면 관두자. 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하룻밤 사이에 하나 또 얻어오는 거 없이. 국회 방송에서 이제 상임위 하는 거를 중계를 해주니까. 네. 그건 이제 방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하고 이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손 들고 이러면서 가결이 되는데. 네. 그거를 물론 그 전에 내가 사퇴한다는 말은 의총에서 얘기를 하고 나와서 이제 의총에 읽기 싫어서 이제 내 방에 와 있었던 건데 그게 머릿속으로 새누리당의 보건복지위원들을 이렇게 하고 가서 내가 무슨 꼴로 의원들을 만나나 새누리당 의원들을 그리고 복지부 공무원들을 무슨 체면이 있어서 이걸 만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사실은 그 의총에서 의원직을 던지겠다고 얘기한 거는 그렇게라도 해서 지도부가 생각을 좀 바꿔주기를 기대한 거예요. 예. 내가 이제 그렇게 할 테니까 지도부도 생각을 좀 바꾸고 의원들도 예. 생각을 바꿔서 김영희 의원이 저렇게까지 의원직 던지겠다는데 이제 새 원내 대표가 되면 그때 합시다 그렇게 번복하기를 사실은 기대를 하고 내가 던진 거지. 네. 그 자체는 오늘 세월호 유가족들 청와대 앞에 서서 시위하는 현상과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문제점과 기초연금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을 좀 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의 문제를 다루는 특별법 제정은 제가 최대한 시간을 빨리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문제는 어쨌든 고쳐지도록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제가 의원으로서 할지 아니면 사회운동가로서 할지는 잘 모르겠고 예.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기자님. 네, 이제 기초연금법 법안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개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일반 시민의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법은 지방선거용이라고 생각합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찌됐든 노인 표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새누리당 그리고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선거용 결단을 내린 것에 다름 아니다. 라는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이 같은 정치권의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돈 몇 푼으로 현혹하려는 태도,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용인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이 점을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보면 소위 한국 사회의 지배 엘리트 집단이 다 이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그냥 엮여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늘 결정을 해왔기 때문에 20년 전이나 또 지금 오늘이나 우리는 세월호 사건으로 아이들을 잃는 엄청난 참극을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고리를 누군가는 끊어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 고리를 끊는 역할은 정치권이 해야 되고 현재로서는 그 고리를 끊는 역할을 새정치민주연합 이 거대 야당이니까 해줄 수밖에 없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디에서 그 희망의 근거를 봐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며칠 전에 팽목항 해안에 어떤 아빠가 아직 실종돼서 찾지 못한 아빠인데 집에 가자라고 이렇게 해안선에 써놨더라고요. 집에 가자. 제가 감옥 있을 때 개인적인 고통과는 지금 이 세월호 가족들하고 비교가 안 되겠지만 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돌아갈 마지막 곳입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급격하게 집과 가정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기초연금은 향후 노인이 될 30대, 40대, 50대, 미래 노인들의 가정이 서서히 무너지는 그런 결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집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심장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정말 깊게 공감의 마음을 갖고 좀 봐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치도 아니고 정치 논리도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면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겪고 있는 유족들, 힘내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봉주의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학생들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셔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음을 잘 알지만,
그래도 죄송하다라는 말, 그리고 친구들 다 같이 오지 못하여 성스럽다라는 말 밖에 할 수 없음에 더 슬퍼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을 잃음에 있어 그 슬픔을 모두 알 수 없지만 저도 친구를 잃은 거기 때문에 그런 친구를 잃은 한 학생의 입장에서 지금도 너무 슬프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친구들 그렇게 된 만큼 부모님들께서 억울한 그런 저 친구들의 마음을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서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아주 멀리 푸른 바다 건너 평화롭고 이쁜 섬 하나 아름다운 이 작은 섬을 그 어둠이 덮어버렸어. 엄마 품에 잠든 아기도 아빠 손잡고 놀던 아이도 예쁜 사랑 만들어가더니 모두 멀리 멀리 떠났어. 꿈일 거야 꿈이길 바래. 믿을 수 없는 나쁜 현실이 할 말을 잃어 가슴이 시려 하염없이 눈물 흐르네. 함께해요
둘러 애써 힘든 걸 참잖아도 돼 믿으면 내 어깨 빌려 지쳐 쓰러져도 아직 포기하기 너무 일러 Never give up pride 미래를 향한만 내밀어 애써 잡으려고 그래 너는 아니야 혼자가 조이방하지 말고 여기 내 손잡아 진짜 너를 꺼내줘 어쨌건 넌 외롭고 슬픈 외톨이가 아니야 함께 forever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힘들 때나 슬플 때 아파할 때도 We are one